이제 우리가 디지털 데이터와 관련해서 어떻게 디지털 데이터를 만들 것인가. 특히 이제 오늘 관심 있는 사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에서 취득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디지털화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또 그 집중적으로 그 이제 비디오, 오디오 뭐 이런 신호들을 어떻게 디지털화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최종적으로 디지털 신호가 되고 그리고 그 디지털 신호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맨 먼저 이제 그 뭐 샘플링, 그 다음에 퀀타이제이션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디오 신호나 이미지 신호, 비디오 신호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최종적으로 표현된 디지털 신호를 어떤 식으로 코딩할 건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디지털 신호가 우리가 실제로 적용되는 분야들을 보면 되게 다양합니다. 여기 있는 게 뭐냐 하면 그 위키피디아에서 제가 찾아낸 디지털 신호 처리, 그러니까 디지털로 변환된 그런 정보들을 처리하는 그 어플리케이션들이 뭐냐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시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오디오 시그널 프로세싱, 이제 뭐 오디오 신호를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스피치 프로세싱, 그 스피치를 처리하는 거. 그리고 이 보면 신기한 게 뭐 이코노믹 포캐스팅 이런 데도 이제 디지털 그 정보들이 신호철 기술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코노믹 포캐스팅을 위한 정보들이 하나의 디스크리트한 밸류들이기 때문에 그것들도 우리가 생각하기를 디지털 신호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파이낸셜 시그널 프로세싱도 역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되고요. 뭐 그 밖에 뭐 컴퓨터 비전, 그래픽스 뭐 이런 것들이 모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디지털 데이터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이게 이제 이점이 많기 때문이죠. 첫 번째 가장 큰 이점은 디지털 데이터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뭔가 변형하거나 우리의 목적에 맞게 가공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이게 우리의 목적에 맞게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역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변경을 통해서 기능을 또 변화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이런 디지털 데이터 연산에서는 대부분 덧셈과 곱셈이라는 되게 단순한 그런 형태의 연산으로 이게 이루어진다라는 것도 또 장점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신뢰도가 높다. 이제 신뢰도가 높다는 거는 이제 이게 잘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일 거고요.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또 이게 손실 없이 복사하거나 전송하는 게 가능하다. 뭐 그냥 우리가 파일을 저장하거나 복사하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장점일 수도 있지만 또 심각한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카피라이트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결부되면 저 장점은 이제 단점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디지털 시스템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특성 중에 하나가 비용과 품질을 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돈을 더 많이 쓰면 퀄리티가 높아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제 어떻게 그거를 비용하고 그 다음에 품질을 조절하게 되냐면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할 때 더 많은 메모리를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품질이 더 좋게 만들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 또 더 고품질의 정보를 전송해 주기 위해서는 그만큼 비용이 밴드위스가 채널 밴드위스가 더 넓어야 되니까 그만큼의 비용이 더 추가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디지털 이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은 나중에 좀 한 번 더 설명하기로 하고요. 이 디지털로 어떤 데이터를 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 그러면 이 데이터 사이즈가 너무 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를 들면 요즘 그 집에서 시청하시는 UHD TV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럼 UHD가 울트라 하이 데피니션 TV잖아요. 그러면 얘는
화면의 그 스펙이 픽셀 숫자가 얼마의 규격을 갖냐면 최대가 가로축으로 8000 픽셀입니다. 그리고 세로축으로는 그거의 절반인 4000 픽셀이 한 장의 화면을 구성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근데 그런 그 사진을 초당 우리가 보통 최소한 30장 정도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8000 곱하기 4000 곱하기 30 곱하기 또 각각의 픽셀이 RGB 이 세 가지 컬러 컴포넌트로 되어 있으니까 각각의 컬러를 8비트로 표현하면 곱하기 8빛 그게 뭐냐면 초당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데이터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냥 우리가 곱해서 숫자를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어마어마한 데이터 사이즈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걔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그 데이터들을 압축하는 코딩이라고도 하고 컴프레션이라고도 하는 그 기술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 사이즈를 줄여주게 되죠. 근데 하여간 그러다 보니 데이터 사이즈가 심각한 그런 우리한테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뭐 상대적으로 높은 전력 소모를 소모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이제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매해 시간이 갈수록 그 어떤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프로세서의 전력 소모는 더 줄어들게 되잖아요. 혹은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서 CPU가 성능이 점차 좋아지는 걸 보면 이제 이런 그 칩 생산에 있어서의 그런 발전 속도를 예측했던 게 무어의 법칙입니다. 무어의 법칙이 뭐냐면 프로세서의 그 성능은 매년 2배씩 좋아진다. 이게 바로 무어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0년대로 오면서 그 법칙이 깨졌습니다. 프로세서의 성능의 그 발전 속도가 2배 이상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 그걸 맨 처음 얘기한 사람이 이제 그 옛날 그 삼성 반도체 황창규 사장이 그거를 얘기를 해서 뭐 그 다음에 황의 법칙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무어의 법칙이 훨씬 전통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알아듣는 거고 황의 법칙은 뭐 아는 사람만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전력 소모가 한 버든이 되지만 이건 어찌 보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데이터를 우리가 만약에 전체적으로 이 디지털 데이터가 생산되고 소비되는 전체 과정을 보면 좀 그림은 좀 이상하지만 이런 그림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장치가 여기 있는 ADC라는 거하고요. 이 뒤쪽에 있는 DAC라는 것입니다. ADC는 애널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그런 장치죠. 장치라기보다는 뭐 아주 작은 칩이거나 칩 안에 들어있는 아주 작은 유닛 정도에 해당합니다. 요즘은 옛날에 이게 되게 좀 중요한 그런 그 디바이스였지만 DAC는 그 반대 역할을 하는 거고요. 디지털 투 애널로그 컨버터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얘를 저장하거나 전송하거나 혹은 우리의 목적에 맞게 변형을 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뭐 필터링을 하기도 하고 압축을 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게 모양이나 형태가 변환돼서 전송이 된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소비할 때는 다시 원래 모양으로 복원하고 그거를 가지고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어서 소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약에 생체 신호에 적용된다라고 하면 이쪽에 뭐 예를 들면 ECG 신호를 측정하는 일렉트로드 등등이 있겠죠. 그럼 이게 디지털로 변환된 다음에 ECG를 판독하는 딥러닝이 여기 중간에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걸 가지고 뭔가 결과들을 만약에 우리가 말로 알려준다면 그 결과를 음성의 파형으로 만들어낸 뭐 그 TTS가 있을 거고 그게 디지털 투 애널로그 컨버터를 통해서 뭔가 진단 결과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 이런 식으로도 이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겠죠. 어쨌든 매우 간단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정보를 다 디지털로 다루어서 처리를 하더라도
그 디지털 정보들의 원소스는 모두 아날로그 형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날로그 형태의 그 신호로 복원이 안 되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그건 되게 뭐랄까요? 개념적인 그런 정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보시는 화면도 이게 원래 제가 그 러너스에 올린 거는 디지털 파일이었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디지털 파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이 화면의 형태로 다시 복원해서 걔를 이 모니터라고 하는 아날로그 장치에 이렇게 화면에 비추어져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DAC가 적용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디지털 데이터란 데이터를 보관하고 전송하는 형태가 디지털이라는 것이지 디지털이 그 신호가 생성되고 소비되는 그런 형태는 모두가 다 아날로그 형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는 게 좀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지털 데이터로 만든 사람의 목소리는 어떠냐? 그러니까 여기는 여성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목소리고 샘플링 레이트가 16kHz입니다. 이 샘플링 레이트를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이제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죠. 얘는 소리를 들으면 따라 별이 점점 잘 보인다. 혹시 소리가 들리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형태로 소리가 들리고요. 그 다음에 얘를 그림으로 그리면 아래와 같은 이런 파형의 형태로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이건 음성이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파형만 보고 이 음성이 어떤 음성이다 이렇게 알 수는 없는데 그러나 이 정보가 어떤 동적인 특성을, 다이내믹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판단할 때는 이런 어떤 웨이폼 형태로 얘를 디스플레이하는 게 중요한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 파일을 만약에 우리가 읽어본다. 그러면 이런 숫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숫자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숫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디지털 정보 혹은 디지털 신호라고 부릅니다. 신호라고 하니까 좀 다소 이상한 표현이잖아요. 왜냐하면 숫자인데 이게 무슨 신호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실제로 얘는 숫자지만 원래 그 숫자가 우리가 얘기하는 신호라는 데서 시작돼서 만들어진 숫자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여전히 이렇게 디지털 숫자로 되어 있지만 얘를 그냥 디지털 신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앞에서 좀 되게 거친 그림으로 보여줬던 디지털 데이터를 다루는 시스템을 이제 조금 약간 구체적인, 약간 좀 뭐랄까요, 그 공학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블록도로 그리면 이런 형태로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블록도가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PC, 그리고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스마트폰, 그리고 그 밖에 모든 IT 기기에 이런 형태의 시스템들이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핵심적인 게 여기 있는 DSP 프로세서죠.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을 하는, 그러니까 디지털 신호 처리를 하는 프로세스가 있을 것이고 그 앞뒷단에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혹은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앞뒷단에 또 이제 아날로그로 컨덴서, 그다음 인덕터 뭐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그런 아날로그 서킷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대부분 신호를 증폭하거나 혹은 필터링하거나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들은 아날로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들은 우리가 디지털 형태로 해서 어떤 처리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아날로그 형태로 보여져야 그거를 최종적으로 소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하나의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샘플링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아날로그 신호를 어떻게 디지털로 만들 것인가? 그러면 크게 이제 그 두 가지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샘플링이고 두 번째가 양자화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과정이 조금 뭐 그 약간 이제 그 용어들이 조금 생소하시더라도 이거는 뭐 디지털 신호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신호가 있으면 그 신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그럼 이 신호를 가져서 첫 번째 샘플링을 해야 되는 거죠. 샘플링이라는 게 뭐냐 하면 시간축에서 그 신호가 갖는 값을 아주 불연속적으로 디스크리트하게 만들겠다라는 게 바로 샘플링하는 과정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냥 샘플링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양자화를 하게 되는데 양자화는 각각의 샘플링된 그 크기를 디지털 숫자로 변환하는 과정이 바로 양자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인코딩은 사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샘플링하고 양자화까지 거치면 나오는 출력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 하면 뭐 PCM 이렇게 부릅니다. Pulse Code Modulation, Pulse Coded Modulation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뭐 인코딩 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샘플링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왼쪽에 보시는 것과 같은 시간축에서 이 연속인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듣는 소리, 눈으로 보는 이 신호, 그 밖에 감각되는 소리,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생체 신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림을 그리면 저런 모양이 되겠죠. 근데 샘플링을 한다는 것은 이 신호를 시간축에서 이렇게 디스크리트한 위치에서의 값만을 선택을 하고 나머지는 모두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신호를 가운데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샘플러라고 하는 이런 스위치를 통과시켜서 이 스위치는 대문자 T로 되어 있는 이 시간만큼 주기적으로 닫히고 닫히자마자 열리는 그런 장치입니다. 닫히면 닫힌 순간 이런 하나의 출력이 나올 텐데 그 출력의 크기는 원래 얘가 가지고 있었던 크기와 같은 이런 값이 얻어지겠죠. 그 다음에 열립니다. 그 다음에 또 t라는 시간이 흘리면 또 닫힙니다. 그러면 그 다음 t에서 얘가 갖는 값이 나오고 그게 출력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버리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왼쪽에 있던 시간축에서 연속인 형태를 갖는 신호가 오른쪽과 같은 이런 형태의 신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용어적으로는 오른쪽과 같은 이런 신호를 discrete time signal,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이산 시간 신호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 다음 뭐 이렇게 표현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러면 이 샘플링된 신호를 우리가 취득할 때 우리가 결정해 줘야 되는 게 하나 있죠. 뭐냐면 이 스위치를 얼마나 자주 닫을 것인가. 이 t가 얼마나 짧을 것인가 길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결정을 해줘야만 됩니다. 저 t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샘플링 인터벌, 샘플링 간격 이렇게 부르는데 실제로 t분의 1 하면 그게 뭐냐 하면 샘플링 프리퀀시가 됩니다. 샘플링 프리퀀시가 의미하는 바는 초당 몇 개의 샘플을 우리가 취득할 것인가 라는 거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보면 샘플링 프리퀀시가 높으면 이 샘플을 취득하는 시간 간격이 좁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샘플링 프리퀀시가 낮으면 이 간격이 넓어지게 될 거고. 뭐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얘를 우리가 결정을 해줘야 될까요? 그게 이제 이후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먼저 디지털로 신호를 변환하는 목적이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디지털 신호는 소프트웨어로 간단하게 이렇게 좀 사칙 연산으로 곱하기 더하기 하고 하면 얘를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변형시키기가 쉽다. 그 다음에 그걸 다 소프트웨어로 구현 가능하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호가 디지털로 바뀌었더라도 그 신호가 다시 살아서는 다시 아날로그 신호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디지털로 숫자로 되어 있는 그 신호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파일이죠, 파일. 근데 파일 자체가 의미 있지는 않죠. 그 파일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거나 들을 수 있거나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의미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신호를 이렇게 샘플링을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샘플링된 신호를 아까 우리가 DAC라고 했었지만 DAC 과정을 거치면 이렇게 원래 신호가 완벽하게 복원이 되지 않으면 이 샘플링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디지털에서 아무리 뭐 다루기 쉬운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원래 신호가 다시 복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원래 신호가 복원될 수 있는 조건을 이 T, 샘플링 주기 혹은 샘플링 프리퀀시라고 하는 얘를 결정할 때 우리가 부여하게 됩니다. 이제 얘를 뭐 과정은 이렇게 이런 수식으로 만들어낸 다음에 얘를 퓨리어 트랜스폼이라는 걸 해서 어떤 모양으로 나오는지 보고 조건을 찾는데 그 결과만 가지고 우리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이제 샘플링이 어떻게 일어나 조금 전에 스위치를 가지고 주기적으로 우리가 디스크리트한 시간에서의 값들을 취득한다라고 했었는데 애니메이션으로 간단하게 보면 만약에 이러한 신호가 있었다. 그럼 이 신호를 샘플링 한다는 얘기는 이 t라는 이 간격이 t가 되겠죠. 여기까지 간격이. 이 t라는 간격만큼을 가지고 계속 스위치를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이 노란색 점과 같은 그 위치의 값들을 얻어내고 그럼 얘만 남겠죠. 그리고 그 간격 사이에 있었던 값들은 모두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걔를 그냥 뭐 0으로 만든다 이런 게 아니라 없어져요. 그냥 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이 막대기가 위치해 있는 저 위치에서 원래 신호가 가지고 있던 그 크기만 취하는 겁니다. 그러면 샘플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샘플링 주파수를 어떻게 결정하는 게 좋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그걸 얘기하기 전에 이제 만약에 샘플링이 적절하게 됐다라고 하면 그 샘플링된 신호를 가지고 원래 신호를 복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 과정을 조금 요약해서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과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스텝이 샘플링이고 두 번째 스텝이 양자화다, 퀀타이제이션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이후에 얘에 대해서는 좀 더 퀀타이제이션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샘플링은 이 시간축에서 이쪽이 타임이니까 시간축에서 t라고 하는 샘플링 인터벌만큼을 주기적으로 갖는 스위치를 통해서 그 값들을 이렇게 찾아내는 게 이렇게 얘만 취하고 나머지는 버리는 거죠. 얘만 취하고 버리는 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샘플링인데 양자화란 뭐냐 하면 이 샘플의 크기를 이렇게 얻어진 놈을 각각을 우리가 샘플이라고 부르는데 샘플의 크기를 이제 디지털 숫자로 변화하는 겁니다. 이 크기가 얼마일지 모르잖아요. 근데 쟤는 이제 아직까지는 크기는 애널로그야, 아날로그. 그래서 쟤를 디지털 숫자로 바꾸려면 쟤를 크기를 숫자로 바꿔줘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결정해 줘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크기를 표현할 때 몇 개의 비트를 쓸 것인가 이거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3개의 비트를 쓰겠다. 그러면 3개의 비트로 우리가 표현 가능한 레벨의 숫자는 000부터 시작해서 얘가 111 그러면 7이 되죠. 그래서 0, 1, 2, 3, 4, 5, 6, 7 이 8개의 레벨로 이 샘플의 크기를 표현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이제 그런 한 예인데요. 여기 보면 레벨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000, 001, 010, 011, 100, 그 다음 2위로 쭉 갔겠죠. 2위로 하나, 둘, 셋, 다섯이니까 3개가 더 있겠죠.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3개의 비트로 표현하는 경우라고 하면 이 각각의 샘플의 크기를 내가 표현 가능한 레벨로 이렇게 딱 맞춰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원래의 크기는 맞지 않았죠. 얘를 보면. 그런데 그거를 내가 3개의 비트로 이 샘플의 크기를 표현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3개의 비트로 표현 가능한 레벨에 맞추어서 얘를 표현하는 거. 그러면 이제 비로소 디지털 숫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그 반대 과정인 DAC,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변환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이 숫자들이잖아요. 여기 있는 숫자들. 그럼 이 숫자들을 가지고 맨 처음 뭘 하냐면 그 숫자의 크기만큼의 전기 신호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얘하고 얘 사이가 당연히 t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냐면 이 크기를 유지를 합니다. 이렇게 유지한다는 게 뭘 갖고 하면 되냐면 컨덴서나 뭐 이런 장치를 가지고 그 레벨을 유지를 해줄 수 있잖아요. 전압의 레벨을. 그러니까 이걸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옛날에 고등학교 다니실 때 뭐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술 시간에 부조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일단 철사 같은 걸로 이렇게 뼈를 그 어떤 상을 만들 때 프레임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이게 흙을 채워 넣죠. 그 다음에 걔를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다듬으면 그 뭔가 형상 이렇게 뭔가 상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크기를 이렇게 일정한 크기만큼을 유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얘를 이렇게 이쁘게 부드럽게 이렇게 쉐이핑을 합니다. 그 정기적인 신호를 부드럽게 쉐이핑하는 그런 장치가 뭐냐 하면 로우 패스 필터라고 하는 장치예요. 저역 통과 필터. 그러니까 우리말로 뭐라고 하냐면 스무딩 필터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진을 찍은 다음에 사진을 좀 이렇게 배경을 뽀얗게 만들고 싶다. 지금 이 그 보시는 줌에서도 배경화면, 제 배경화면이 좀 뽀얗게 돼 있잖아요. 저런 걸 만들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스무딩 시켜버리면 됩니다. 픽셀하고 픽셀을 이렇게 뭉개버리는 거예요. 그 뭉개버리는 역할을 하는 필터가 로우 패스 필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들쑥 이렇게 크기가 이렇게 일정하지 않은 얘네들을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쉐이핑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런 컨티뉴어스 시간축에서 연속인 부드러운 변화를 갖는 원래의 아날로그 신호를 복원하게 된다. 근데 정확하게 똑같을 것이냐? 그거는 이제 그 조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먼저 신호를 샘플링을 해버리면 주파수 측에서 관찰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얘를 이제 뭐를 가지고 보면 되냐 하면 아이고 좀 멀리 왔네요. 얘를 자, 이 왼쪽에 있는 샘플링 되기 이전의 신호에 대한 주파수 분포와 이렇게 샘플링된 이후의 신호에 대한 주파수 분포를 소위 여기 있는 퓨리어 트랜스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구해서 두 개를 비교해서 그려본 그림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아까 봤던 수식을 퓨리어 트랜스폼식에다 적용해서 퓨리어 트랜스폼식을 최종적으로 적분을 통해서 구하는 게 과정이 필요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렇다는 거예요. 원래 신호가 주파수 측에서 관찰해 보면 0부터 시작해서 FM, 그러니까 이게 그 신호 안에 들어있던 가장 높은 주파수 성분이었습니다. 근데 얘를 샘플링을 하면 샘플링을 할 때 우리가 뭘 썼냐면 FS라는 샘플링 프리퀀시로 샘플링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샘플링 인터벌 스위치가 닫히는 그 주기를 샘플링 프리퀀시 분의 1로 결정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 원래 신호의 스펙트럼, 즉 주파수 분포가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처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모양이 나타나고 얘랑 똑같은 모양이 나타나고 FS라는 샘플링 프리퀀시를 주기로 이 똑같은 모양이 이렇게 반복하고 반복해서 주파수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과연 그러냐 그거는 우리가 퓨리어 트랜스폼을 해봐야 아는 거지만 실제로 구해보면 그렇게 됩니다. 자,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이 원래 신호로부터 아니 이렇게 샘플링 된 신호로부터
원래 신호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을 거쳐주면 되느냐? 어떤 작업을 거쳐주면 될까요? 이렇게 샘플링된 신호의 주파수 함수로부터 원래 신호의 주파수 함수를 그대로 복원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이렇게 잘라내면 되죠, 얘만. 얘만 이렇게 잘라내면 됩니다. 그러면 얘랑 똑같잖아요. 이 크기가 좀 다를 수 있지만 크기는 좀 곱하기 얼마에서 키워주면 되니까. 이렇게 0을 중심으로 이렇게 낮은 주파수 성분만 잘라내는 그런 필터이기 때문에 걔는 이제 로우 패스 필터라고 하고 결국 그냥 가위질에서 잘라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주파수 영역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로우 패스 필터, 얘가 미끄러졌네요. 이게 0을 중심으로 이렇게 대칭으로 빨간색 박스가 그려져야 되는데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하게 되면 원래의 주파수 함수가 그대로 복원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간 영역에서 아까 봤던 그 신호의 파형이 그대로 복원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샘플링된 이거를 가지고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하면 얘가 그대로 복원된다 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원래 이렇게 로우 패스 필터를 가지고 이 원래 샘플된 신호를 로우 패스 필터링 하면 이 신호가 만들어진다. 이제 그게 사실로 증명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해도 원래 신호가 절대 복원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샘플링을 하면서 우리가 결정한 게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샘플링 프리퀀시를 우리가 결정해 줬습니다. 따라서 이 샘플링 프리퀀시를 가지고 이 스펙트럼이 반복된다라고 하면 이 반복되는 이 fs, 이 모양의 이 주기가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딱 고정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결정한 샘플링 프리퀀시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게 아무리 이게 위로 올라가더라도 우리는 로우 패스 필터링을 복원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죠. 그런데 문제는 샘플링 프리퀀시가 낮아지는 경우입니다. 얘가 이쪽으로 이동하면 이게 낮아지면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이제 겹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이게 겹치게 되나요? 얘가 충분히 높지 못할 때 이 두 부분이 겹치게 되는 겁니다. 아까 봤던 샘플링을 할 때 샘플링 프리퀀시, 즉 스위치가 닫히는 그 주기를 충분히 짧게 하지 않으면 이 두 개가 겹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겹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즉 원래 신호를 샘플링된 신호로부터 원래 신호를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그럼 아까 그 두 부분이 겹치지만 않으면 된다. 여기 이 두 개가 겹치지만 않으면 된다. 그래서 이 fs가 뭐보다 크면 되냐 하면 2배의 fmax, 즉 앞에는 fm이라고 써놨는데 그냥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신호가 가지고 있는 가장 높은 주파수 성분의 2배보다 크도록 샘플링 프리퀀시가 결정되면 그 샘플링된 신호는 완벽하게 원래 신호로 복원이 가능하다 라는 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원래 신호를 복원하는 게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하냐면 소위 그때 일어난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에일리어징 현상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게 뭔지 한번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시간축입니다. t 시간축이고요. 왼쪽이 0초이고 오른쪽이 1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초의 시간 간격을 나타내는 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이런 파형이 있습니다. 그럼 얘는 사인파니까 딱 보면 이제 어떤 특정한 주파수를 갖는 신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얘는 몇 헤르츠 신호일까요? 하나, 둘, 셋, 네 번. 그러니까 1초 동안 위아래를 4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4Hz 신호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신호는 4Hz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시작 지점이 0이고 여기가 1초니까 1초 동안 4번 위아래를 반복하는 4Hz 신호죠. 그럼 아까 이 스펙트럼이 겹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샘플링 프리퀀시를 요거의 최소한 2배 이상으로 샘플링을 해줘야 돼요. 즉 뭐 8Hz 이상으로 샘플링을 해줘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정하기를 샘플링 프리퀀시를 5Hz로 샘플링 하겠다라고 결정하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죠. 그럼 무슨 일이 나냐면 0에서 1초 이 간격을 이게 5등분 하게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5Hz니까 5번 스위치가 닫혔다 열렸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노란색과 같은 이런 위치에서의 값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버리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남습니다. 이게 바로 1Hz 신호를 아니죠. 4Hz 신호를 5Hz로 샘플링한 결과입니다. 근데 얘가 4Hz처럼 보이나요? 아니죠. 이렇게 이어놓고 보면 마치 1Hz처럼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샘플링 프리퀀시를 아까 위에 있는 것과 같은 샘플링 티오름이란 거를 만족하는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샘플링 프리퀀시로 결정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으면 이런 신호가 잘못 왜곡돼서 보인다는 거예요. 원래 신호가 가지고 있는 주파수와 다른 주파수 신호처럼 보인다. 이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샘플링 티오름의 가장 큰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신호를 샘플할 때 샘플링, 즉 스위치가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하는 그 주기는 충분히 높아야 된다. 근데 얼마나 높으면 되냐면 근데 이게 지나치게 높으면 무슨 사이드 이펙트가 있냐면 우리가 초당 다루어야 되는 샘플의 숫자가 그만큼 많아지는 거예요. 즉 계산량이나 뭐 시스템에 부담이 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따라서 가능한 한 샘플링 프리퀀시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샘플의 숫자가 그만큼 줄어드니까. 그런데 걔가 뭐보다는 커야 되냐면 이 위에 있는 것처럼 그 신호가 가지고 있는 가장 높은 주파수 성분 그거의 2배보다는 최소한 커야만 샘플링을 한 다음에 원래 신호로 복원하면 그 신호가 그대로 형태가 그대로 복원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IT 기기에서 샘플링 프리퀀시가 이 조건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mp3 파일 같은 거를 다운로드해서 이렇게 플레이를 하다 보면 아마 소리만 듣고 뭐 이렇게 그 노래가 플레이 될 때 뭐 스펙들 나오면 뭐 별로 읽지 않으시겠지만 보통 보면 노래 mp3 파일을 플레이 하다 보면 샘플링 프리퀀시는 얼마 뭐 이런 그 스펙이 눈에 보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오디오 파일에서 샘플링 프리퀀시가 어떻게 결정됐느냐 요 위에 있는 요 조건을 만족하도록 결정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디오란 우리가 귀로 듣는 소리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오디오 신호는 가지고 있는 주파수 대역이 20에서 20kHz까지의 주파수 대역에 있는 소리를 우리는 듣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가장 낮은 주파수 성분이 20Hz고 가장 높은 주파수 성분이 20kHz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조건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샘플링 프리퀀시는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냐 하면 40kHz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초당 4만 샘플은 최소한 4만 번 이렇게 신호를 샘플링을 해줘야 우리가 듣는 소리를 손상 없이 그대로 복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면 거기에 샘플링 프리퀀시가 보통 이런 숫자가 보일 겁니다. 44.1kHz 혹은 48kHz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제 숫자가 좀 이상하죠. 근데 왜 44.1 이렇게 했을까? 그냥 44를 하거나 40만 돼도 되는데 얘는 원래 이제
CD가 갖고 있는 컴팩트 디스크, 옛날에 CD가 그 새로운 음반 나오면 항상 CD에다 담아서 음반을 릴리스를 했었죠. 그 CD가 갖고 있는 샘플링 프리퀀시가 44.1kHz이기 때문에 그 CD에 있는 음악을 거기서 이제 발췌를 해서 그걸 가지고 MP3 파일 같은 걸 만들 때 썼던 샘플링 프리퀀시에서 44.1kHz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왜 44.1이야?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즘 디지털 오디오는 대부분 40kHz를 안 쓰고 48을 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굳이 48을 쓰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시스템을 만들 때 모든 그 숫자들이 8로 나누어지면 메모리를 이렇게 할당하거나 메모리에다가 데이터를 담거나 이렇게 처리하는데 상당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메모리가 보통 바이트 단위로 이렇게 메모리가 보통 그 카운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8로 나눠졌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68에 48, 48이라는 숫자를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오디오들이 CD에서 만든 옛날 음원이 CD에 있으면 44.1kHz 샘플링 레이스로 표시가 되고 요즘은 가수들이 자기 음반 이렇게 릴리즈할 때 그냥 디지털 음원으로 스트리밍 하잖아요. 그럴 때는 48kHz 샘플링 레이스를 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는 요즘은 뭐 96kHz 샘플링 레이스를 쓰기도 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있는 샘플링 티오럼에 의하면 얘는 과하게 샘플링 프리퀀시가 높은 거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얘가 이제 고품질 음원이다. 그래서 좀 비싸게 팔죠. 그죠? 그 밖에 요즘은 이제 가족용 전화기가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있지만 가족용 전화기 같은 경우는 요즘은 그걸 보실 일이 없겠지만 벽에 붙어 있는 전화기 콘센트를 이렇게 빼보면 그 뒤에 이게 구리선 두 가닥이 이렇게 꼬여 있습니다. 그 구리선이 가지고 있는 밴드위스가 4kHz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4kHz 이상은 잘려버린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때 이 전화선을 그 전화기를 그래서 전화선으로 전화 품질의 음성을 샘플링을 할 때 쓰는 샘플링 프리퀀시가 얼마였냐면 8kHz입니다. 이런 이유로. 근데 요즘 여러분이 쓰시는 스마트폰에서 샘플링 프리퀀시는 요거의 2배인 16kHz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뭐라고 하더라? 와이드 밴드위스, 와이드 밴드, 브로드밴드, 와이드 밴드 음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비스를 하죠. 그러니까 16kHz 샘플링 레이트를 썼다는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신호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커버한다는 얘기냐면 0부터서 이 신호는 8kHz 성분까지 복원이 가능한 그런 샘플링 프리퀀시를 쓴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 8kHz 샘플링 레이트를 쓰던 것보다는 훨씬 대역이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품질이 높아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샘플링 디오럼에서 얘기하는 그 샘플링 프리퀀시를 충분히 높게 잡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그런 일어난 현상을 뭐라 부르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에일리어징이라고 한다. 우리말로 하면 그냥 겹침 이런 의미죠. 겹침. 스펙트럼이 겹치게 된다. 만약에 샘플링 프리퀀시를 그 신호가 가지고 있는 가장 높은 주파 성분의 2배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에서 이런 모양이 하나 나타났을 거고 이제 0 주변에서 그 다음 샘플링 프리퀀시가 있는 FS에서 똑같은 모양이 또 나타나고 뭐 이런 모양으로 계속 나타났겠죠. 그래서 이제 반복되는 주파수 성분이 이렇게 딱 겹치게 되는데 딱 겹치는 게 아니라 딱 만나게 되니까 왜곡이 없게 되는데 만약에 샘플링 프리퀀시를 그거보다 더 낮게 설정하게 되면 이 반복되는 스펙트럼이 더 아래로 내려오니까 두 개가 겹치게 되고 따라서 이 겹치게 되면 얘는 절대 원래 신호를 그대로 복원을 못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더해지니까 이걸 아무리 로우 패스 필터를 해도 원래 이 스펙트럼이 복원이 안 되죠.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일리어징이 일어나게 되면 스펙트럼의 왜곡이 일어나게 되고 왜곡은 결국 원래 신호를 복원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게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샘플링 프리퀀시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우리가 어떤 신호이든지 간에 그 신호가 가지고 있는 최대 주파수를 안다면 그 최대 주파수의 2배 이상으로만 설정하면 원래 신호를 복원할 수 있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오디오에서 쓰는 샘플링 프리퀀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왜 44.1kHz라는 샘플링 약간의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뭔가 집착 뭐 이런 것 때문에 생긴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 CD가 참 여기 있는 CD가 언제 표준화가 됐냐면 1982년인가 6년 82년 이때쯤 표준화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오래됐죠. 이 CD를 표준화한 회사가 소니와 필립스라는 회사가 CD를 표준화했죠. 뭐 여러분은 아시지만 사실 제가 학부생들한테 CD 얘기를 하면 학부생들은 CD를 전혀 모릅니다. CD에 대해서 뭐 설명해도 그 모양을 보지 잘 모르는 애들도 많고요. 근데 하여간 CD가 소니하고 필립스하고 만들어질 때 이 CD를 처음에 만들기 전에 그 매체를 그 당시에는 CD라는 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12cm 이 원판에다가 저장을 했지만 그 전에는 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비디오 테이프, 그 테이프 형태의 비디오들이 있었죠. 거기다가 이렇게 디지털 오디오를 저장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맨 처음 했었어요.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런 테이프에다가 그러니까 마치 TV 스크린에서 검정색, 하얀색 점을 찍듯이 그 샘플된 디지털 숫자를 거기다 저장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당시 아날로그 TV는 이제 두 가지 그 표준 방식이 있었는데 하나는 NTSC 방식이고 두 번째는 PAL 방식이었어요. 이 NTSC 방식이 우리나라, 그다음 북미 이런 데서 사용하는 TV 표준이었고 PAL 방식은 중국 그리고 유럽 이런 나라에서 사용하던 그런 TV 방식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TV를 사갖고 뭐 중국에 가서 TV를 사와서 우리나라에서 보면 당연히 워킹을 안 하죠. 우리나라에서 TV를 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딴 나라 가져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 두 시스템에 모두 호환되는 숫자를 찾다 보니까 엔지니어들이 찾다 보니까 찾아낸 숫자가 즉 40kilo 4만보다 크면서 이 시스템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공통 숫자를 찾아봤더니 그게 바로 44.1이 돼서 이걸 가지고 그대로 CD 표준할 때 컴팩트 디스크 표준할 때 그 샘플링 레이트로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이 CD가 이렇게 직경이 12cm거든요. 그리고 이 CD의 보통 용량이 한 650MB 정도의 그런 저장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CD를 650MB 저장 용량으로 만들 때도 이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만들었는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이즈를 넓히면 당연히 용량 커지겠죠. 근데 왜 650MB로 12cm로 딱 정했느냐? 그랬더니 이제 얘기로는 당시에 이 CD 표준을 주도했던 소니와 필립스에서 당시 가장 유명한 오케스트라 중에 하나가 어디였냐면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그 지휘자가 누구였냐면 캬라얀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아주 한 세대 되게 유명한 지휘자였죠. 이 사람을 그 베를린 필을 초청하고 캬라얀을 초청해서 베토벤의 심포니 넘버 9을 연주하게 했대요. 그러고 이제 그걸 연주하면서 그 시간을 재봤더니 그 시간에 해당하는 44.2kHz로 샘플링된 음원을 저장하기 위한 용량이
어느 정도냐 봤더니 최소한 650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 당시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베토벤의 심포니 9을 전곡을 들으려면 CD를 바꿔줘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뭐 얘를 650메가로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냥 뭐 들리는 얘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샘플링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샘플링 프리퀀시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 기준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신호가 가지고 있는 가장 높은 주파수 성분의 2배 이상의 샘플링 프리퀀시로 해줘야만 된다. 그보다 낮으면 에일리어징이라는 게 생긴다. 그러니까 뭔가 신호가 왜곡되는 거죠. 그러면 원래 신호 복원은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요약된 샘플링 과정에서의 그런 요약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양자화는 뭐냐? 아직은 샘플링만 했지, 그래서 각각의 샘플을 디지털 숫자로 바꾼, 즉 완전한 디지털 양자화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이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샘플링된 샘플들을 디지털 숫자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그럼 변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뭘 해줘야 되냐면, 그러면 각각의 샘플을 몇 개의 비트로 표현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 줘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것처럼 만약에 각각의 샘플을 3개의 비트로 표현하기로 우리가 결정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3개의 비트로 표현한다는 게 0부터 7 중에 하나로 얘를 표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장 작은 크기와 가장 높은 크기의 그 범위가 0에서부터 7까지 이렇게 8개의 레벨 중에 하나로 이 샘플의 크기를 표현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3비트로 표현한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다 선을 그으면 여기에 있는 이 빨간색과 같은 이런 그리드들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있는 이 샘플의 크기를 이 8개의 그리드 중에 하나에다 매핑을 해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샘플을 보면 얘는 3보다는 4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얘는 4라는 값으로 매핑해서 변환을 하고, 두 번째 샘플을 보면 6보다는 7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샘플은 값을 7로 할당해서 표현하고, 세 번째 샘플은 뭐 6 근처에 있네요. 6으로 표현하고, 네 번째 샘플은 3, 다섯 번째 샘플은 0, 여섯 번째 샘플은 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최종적으로 각각의 샘플들이 양자화된 디지털 숫자로 변환돼서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 양자화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과정을 놓고 보면 뭔가 이제 좀 차이가 생겼죠. 어떤 차이냐면 원래 샘플의 크기와 디지털 숫자로 나타낸 그 크기 간의 차이값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자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 샘플의 크기가 오차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 걔를 뭐라고 부르냐면 퀀타이제이션 에러, 퀀타이제이션 오차, 혹은 어떤 경우는 에러라고 안 그러고 그냥 노이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러지만 원래 신호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가 더 잘못된 정보가 더해졌다, 이런 의미로 이제 그렇게 부르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 퀀타이제이션 노이즈는 양자화 과정에서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고, 얘를 SNR 측면에서 보면 SNR로 계산하면, 즉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로 계산하면 양자와 오차에 의한 SNR은 뭐 수식도 정리해보면 이제 이렇게 구할 수 있지만 6.02b-7.27 이렇게 계산된다라는 게 이제 다른 책에 나와 있는 결과입니다. b가 뭐냐면 우리가 몇 빗을 쓸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그 비트 숫자, 샘플당 몇 개의 비트로 각각의 샘플을 표현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그 비트의 숫자가 b입니다. 다시 한번 앞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있는 이 샘플의 크기들을
아래처럼 이렇게 양자화해서 이런 숫자로 만들어내면 원래 샘플이 가지고 있던 그 크기와 이 샘플이 이렇게 양자화된 크기가 이제 차이가 오차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 오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자 오차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잡음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이 양자 오차를 줄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뭘까요? 줄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 비트를 더 쓰는 거죠. 그죠? 지금은 3빛을 썼지만 4빛을 쓰면 우리가 표현 가능한 레벨의 개수가 8개가 아니라 16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오른쪽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 사이사이에 또 선이 하나씩 더 생기게 되는 거죠. 뭐냐 하면 이 샘플들의 크기를 조금 더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그때 발생할 수 있는 양자와 오차의 크기는 한 비트를 쓰면 그 크기가 절반만큼 줄죠. 왜냐하면 레벨이 2배만큼 개수가 많아지니까 레벨이 양자 오차는 2분의 1로 줄게 됩니다. 따라서 비트를 하나씩 늘릴 때마다 양자 오차는 2분의 1씩 줄게 된다. 그게 이제 여기에 있는 얘를 dB 스케일로 나타내면 이렇게 6.02b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2배가 로그로 하면, 그러니까 소위 데시벨로 하면 6dB거든요. 2분의 1로 떨어지면 마이너스 6dB가 되는 거고 2배가 좋아지면, 즉 SNR이니까 당연히 이게 좋아지는 게 맞죠. 그러니까 만약에 성능이 좋아진다면 SNR은 좋아져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비트를 하나 늘리면 6dB만큼 SNR이 좋아진다. 아까 봤던 그림을 그대로 이해를 하면 비트를 하나 늘리면 양자 오차는 2분의 1로 준다.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레벨이 하나씩 더 생기니까 2분의 1로 양자 오차는 준다. 그게 이제 SNR에서는 6dB만큼 개선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적용한 경우가 이제 이 경우입니다. CD에서 각 샘플을 몇 개의 비트로 표현하냐면 16개의 비트로 양자화를 하거든요. 16개의 비트가 사용되면 여기다가 B 대신에 16을 곱하면 6일은 6, 66에 36 그래갖고 대략 한 96인데 마이너스 7이 됐으니까 대략 90 정도의 숫자가 나옵니다. 90이 뭐냐 하면 우리가 귀로 듣는 소리의 가장 작은 크기와 가장 큰 크기 간의 그 범위, 차이, 그 레인지가 바로 90dB 정도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 CD를 표준으로 했던 사람들이 CD를 샘플링 프리퀀시는 44.1kHz라는 샘플링 프리퀀시를 썼고, 그리고 각각의 샘플은 16비트로 표현하는 이런 표준 방법을, 이런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을 표준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또 16이라는 숫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로 쉽게 나눠주니까 좋죠. 그죠? 16이 이제 우리가 그 C에서 얘기하면 숏 인테자고 캐릭터가 2개면 되고, 그래서 2바이트니까 상당히 뭐 표현하기도 좋고, 그래서 저런 스펙을 써서 CD의 규격을 만들었죠. 자, 그러면 이제 디지털 숫자가 만들어졌습니다. 2단계를 거친다고 그랬죠. 샘플링, 양자화. 샘플링을 할 때는 우리가 뭘 결정해 줘야 되냐면 샘플링 프리퀀시를 얼마나 높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해 줘야 됩니다. 사용하는 사람이, 그 신호를 취득하는 사람이 결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걔를 양자화합니다. 양자화할 때는 그러면 이 샘플을, 각각의 샘플을 몇 개의 비트를 가지고 표현할 것이냐, 뭐 한 샘플을 8비트를 쓸 거냐 16비트를 쓸 거냐, 이거를 결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 2개는 신호를 디지털화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스템을 설계할 때 그런 규격을 가지고 시스템을 설계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보통 우리의 그 생체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취득하거나 하는 이제 이런
생체 신호를 취득하는 처리하는 그런 장치에서는 그 샘플링 레이트는 그 신호에 따라 다르지만 ECG면 뭐 수백 헤르츠, 뭐 EEG, EMG면 그 신호에 따라 다르지만 각각의 빗 샘플을 보통 8비트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오디오는 16비트를 쓴다고 그랬죠. 제법 많은 비트를 쓰는 경우고요. 일반적으로는 8비트 정도를 쓰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미지 때도 좀 살펴보겠지만 이미지는 RGB 세 가지 컬러를 각각 8빛, 8빛, 8빛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거는 뒷부분에서 한 번 더 설명하기로 하죠. 여기 있는 그림이 뭐냐면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의 가장 낮은 주파수와 가장 높은 주파수 20에서 20K 그 다음에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의 가장 작은 크기 소리의 크기에 다니는 압력입니다. 압력 사운드 프레셔 그러니까 우리의 고막에 전달되는 압력의 세기가 소리의 크기거든요. 일반적으로 측정할 때 그래서 사운드 프레셔가 0dB부터 120dB 이런데 사실은 120dB까지 들으면 우리 고막이 나무라질 못하고요. 보통 100dB 정도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한계치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아마 군대들 많이들 갔다 오셨을 테니까 사격할 때 그 사격 총소리가 한 110dB 정도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들리는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거보다 더 크면 좀 청각 내 귀에 데미지가 좀 있겠지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데이터 그 파일 사이즈 혹은 디지털화 했을 때 그 데이터가 최종적으로 얼마나 난 데이터량이 될 거냐라는 거를 계산하는 방법이 이제 여기 한 사례로 되어 있습니다. 다 곱하면 됩니다. 아까 CD의 예를 들었었는데 CD는 샘플링 프리퀀시는 44.1kHz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샘플은 16비트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CD는 이제 스테레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헤드폰으로 소리를 들으시면 레프트 라이트 채널이 이제 별도로 나오잖아요. 투 채널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곱하면 초당 시스템을 통해서 얻어지는 디지털 샘플의 숫자가 디지털 그 정보의 그 사이즈가 그 프레임 데이터 레이시 결정되게 됩니다. 요거 세 개를 곱하면 대략 1.411 메가bps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초당 약 141만 비트가 이제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음성의 경우에 만약에 8kHz 샘플링 레이트를 쓴다면 그리고 각각의 비트를 8비트로 표현한다면 데이터 레이트는 64kbps가 되겠죠. 그런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약간 대상을 좀 옮겨서 오디오가 아니라 이미지를 샘플링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진 파일들은 다 샘플링된 이미지의 결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샘플링 과정을 여러분이 거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오디오는 여러분이 이제 샘플링을 할 때 샘플링 프리퀀시를 툴을 가지고 샘플링 프리퀀시를 딱 설정해 줘야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이미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이미지를 취득하는 사진기 혹은 이미지 센서가 설계될 때부터 샘플링 주파수 그게 결정된 상태로 나오는 게 이미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가 어떻게 샘플링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미지에서 샘플링이라는 게 뭐냐?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캡처하고자 하는 이 사진 또는 동영상에 왼쪽부터 오른쪽까지의 이 전체 구간을 몇 개의 샘플, 그러니까 여기서 일반적으로 이미지에 사용하는 픽셀, 몇 개의 픽셀로 나타낼 것인가. 그게 바로 이제 샘플링 일종의 프리퀀시 하고 좀 연결된 결정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에서는 흔히 픽셀이라는 단위를 쓰죠. 그러니까 샘플링의 주파수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요소는 픽셀 숫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이게 바로 샘플된 이미지입니다. 얘는 샘플링된 픽셀의 숫자가 충분히 높지 않기 때문에 사진을 보면 좀 뭐 흐리멍텅하긴 하지만 이제 이렇게 표현된 이런 사진을 소위 샘플링된 이미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의 그 픽셀의 숫자가 바로 뭐 어떤 일종의 샘플링 프리퀀시에 해당하는 그런 단위가 되겠죠. 예를 들면 뭐 흔히 이제 요 그 이미지 파일을 레나 이미지라고 하는데 이런 이미지 파일이 있을 때 가로축, 세로축의 픽셀의 숫자를 조절하면 이미지의 퀄리티는 이런 변화가 있게 된다. 256, 256. 그럼 되게 이제 좀 해상도가 좀 높아 보이긴 하죠. 완벽하진 않지만. 그러다가 해상도를 떨어뜨리면, 즉 아까 우리가 했던 터미널로지를 그대로 쓰면 샘플링 프리퀀시를 더 떨어뜨리면, 즉 우리가 어떤 단위 구간당 취득하는 픽셀의 숫자를 줄이면 그러면 계속 해상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고, 뭐 64x64일 때, 16x16일 때, 8x8일 때까지 이렇게 계속 변화가 있게 되겠죠. 혹은 강아지 사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600 픽셀로,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1600개의 픽셀로 사진을 취득했을 때 800, 400 뭐 하다 보면 픽셀의 숫자가 줄어들면, 즉 샘플링 프리퀀시가 낮아지게 되면 우리가 아까 봤던 오디오의 경우에는 에일리어징이라는 형태로 나타났지만 그러나 이때는 해상도, 즉 어떤 퀄리티의 저하, 해상도의 저하로 나타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미지에서는 그럼 아까 봤던 에일리어징과 같은 그런 아티팩트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약간 다른 형태지만 동일한 아티팩트가 존재합니다. 이제 이 사진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동심원인데요. 바깥쪽으로 갈수록 그 동심원의 두께가 얇아지는 동심원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가 그거 했었잖아요. 샘플링 프리퀀시가 충분히 높지 않으면 주파수 성분 간의 겹침이 일어난다. 그죠? 근데 이 경우도 만약에 우리가 픽셀 단위를 결정하려면 맨 바깥에 있는 가장 폭이 얇은 그 선에 맞추어서 픽셀 단위가 결정이 돼야 정상적으로 깨끗한 화면을 캡처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충분히 그렇게 픽셀 숫자가 높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이상한 패턴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죠? 원래 바깥으로 갈수록 두께가 얇아지는 동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픽셀의 숫자, 즉 해상도, 아까 얘기했던 걸로 얘기하자면 샘플링 프리퀀시가 충분히 높지 않으면 이런 왜곡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거는 이제 시각적인 왜곡이죠. 이런 왜곡이 아까 우리가 그 사인파에서 봤던 에일리어징과 유사한 그런 잘못된 왜곡된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이 그림을 확대한 건 아니지만 이런 형태의 패턴을 확대해 보면 이게 이제 픽셀의 숫자가 충분히 높지 않을 때, 뭐 얘는 픽셀의 숫자가 충분히 높을 때, 뭐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좀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히 보면 안 나타나지만 이게 멀리서 이 패턴을 보면 패턴이 원래 이미지가 가지고 있던 패턴과 다른 뭐 이런 이상한 패턴들을, 고스트 패턴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비디오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샘플링을 하느냐. 비디오에서 우리가 샘플링을 얘기하기 전에 비디오에서 한 화면을 구상하는 방식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디오에서는 한 장의 사진을 구성하는데 구성하는 방식이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서 얘기하는 프로그레시브 스캔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인터레이스드 스캔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프로그레시브 스캔은 말 그대로 그냥 한 화면을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여기에 보이는 이 왼쪽 그림에서 이 빨간 선 하나하나를 주사선이라고 그러잖아요. 비디오에서는 주사선이라고 하는데
이 주사선을 위에서 아래쪽으로 순차적으로 그림을 그려가는 방법,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프로그레시브 스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거에 비해서 인터레이스드 스캔이란 어떤 방법이냐면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돼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홀수에 해당하는 그런 사진, 스캔 라인들을 그려준 다음에 그다음 그 사이사이에 짝수에 해당하는 스캔 라인을 그려서 한 장의 화면을 만드는 방법. 이런 방법을 인터레이스 스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디오에서는 우리가 보는 TV죠. TV에서는 이 두 가지 스캔 모드를 씁니다. 그러면 어떤 게 좋을까요? 앞에서 본 프로그레시브 스캔하고 뒤에 있는 인터레이스드 스캔. 당연히 프로그레시브 스캔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 장의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그냥 순차적으로 주사선을 그리기 때문에. 얘는 중간중간에 선을 끼워 넣기 때문에 만약에 뭐가 이렇게 화면에서 빨리 움직인다. 그러면 저것 때문에 좀 화면의 경계가 흐려지는 뭐 이런 좀 사이드 이펙트들이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인터레이스드 스캔을 사람들이 비디오에서 고려하느냐? 이제 얘는 이제 아주 역사적인 그런 TV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TV 보면 요즘은 다 이렇게 LCD 플랫 판넬의 LCD TV지만 그 전에 옛날에는 다 CRT TV였잖아요. 뒤에가 아주 뚱뚱하게 나와 있는 그런 브라운관을 TV의 기본적인 전형으로 우리가 썼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한 화면을 이렇게 줄을 그으려면 뒤에서 전자총을 쏴서 화면에다가 이렇게 줄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자총이 쏘고 전자총이 정확한 위치에 매쳐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정교한 아날로그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래서 이제 그 TV 모니터 그러면 모니터계를 평정했던 그런 회사가 소니였잖아요. 방송국 가면 다 소니 모니터만 모니터링 하는 스피커 여기 모니터로 다 썼었어요. 그러다 그게 이제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면서 소니가 거기에 적응을 못하고 삼성이나 LG가 빨리 적응하면서 이제 다 패널들이 이런 디스플레이 유닛들이다 이런 그 주도하는 그런 회사들이 삼성이나 LG가 됐는데 하여간 그런 상태에서 한 화면을 그리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이렇게 줄을 딱 맞춰서 그는 게 되게 기술적으로 어려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줄을 그리는 이 줄 간격을 좀 넓게 먼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이사이에 줄을 그려서 그 기술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했던 방식이 여기에 있는 인터레이스드 스캔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런 아날로그 TV에서 있던 기술이 이제 이게 유산으로 남겨져서 여전히 이제 사용되는 그런 스캔 방식이 인터레이스 스캔인데 요즘 TV는 더 이상 인터레이스드 스캔을 쓰지는 않습니다. 다 이제 프로그레시브 스캔을 쓰고 그러나 인터레이스 스캔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컨텐츠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인터레이스 스캔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고려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레이스 스캔을 쓰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 이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왼쪽에 있는 게 프로그레시브 스캐닝 하는 방법, 오른쪽에 있는 게 인터레이스드 스캔을 하는 방법입니다. 옆에 이제 그 CCTV가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자 차를 몰고 샥 지나가는 거죠. 근데 걔를 사진을 찍으면, 프로그레시브 스캔은 위에서 아래까지 한번 딱 찍은 다음에 위에서 아래까지 스캔을 쫙 한 번에 하니까, 여기 있는 이 사람의 얼굴이 대체로 제대로 보이죠. 인터레이스드 스캔은 얘가 이렇게 홀수 라인을 먼저 스캔을 하고 그 사이에 자동차가 지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짝수 라인을 스캔하기 때문에 그 홀수 라인과 짝수 라인을 각각 이어서 붙여서 이렇게 한 화면을 만들어 놓으면 이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뭉개져 버리는 이렇게 소위 타임 딜레이가 생기는 거죠. 시간 지연 때문에 둘 간의 시간이 싱크가 안 맞아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동차 바퀴도 좀 뭐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프로그레시브 스캔을 뭐 쓰는 게 마땅하다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이미지에서 양자화는 아까 우리가 픽셀까지 얻어지게 되면 그 픽셀의 단위가 바로 우리가 그 해상도가 되고 그 해상도가 바로 샘플링에서의 얻어진 결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양자화라는 게 뭐냐면 그렇다고 그 픽셀이 결정됐다고 예를 들면 이제 그
우리가 사진을 찍는다라고 하면 우리 카메라에 있는 이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에서 이 사진기 뒤쪽에 있는 그 센서가 CMOS 센서잖아요. CMOS 센서가 밖에서 들어오는 빛을 정기적인 신호로 순간적으로 바꿔줍니다. 근데 아직 정기적인 신호로 바꿨다고 이게 디지털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또 그 CMOS 센서의 출력을 양자화를 해줘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양자화를 하면서 역시 그 CMOS 센서의 출력을 몇 개의 비트로 표현할 것인가는 결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자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양자화 과정은 아까 봤던 그 말씀드린 CMOS 센서의 출력들을 몇 개의 비트로 표현할 것인가 라는 것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경우도 비트를 몇 개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표현 가능한 레벨이 다르다. 그러니까 만약에 8빛을 쓴다라고 하면 우리가 표현 가능한 빛의 세기의 레벨이 256개의 레벨로 표현이 될 텐데 10빛을 쓰면 1024가 되죠. 그거보다 4배가 더 높아지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장 밝은 그런 픽셀의 값과 가장 어두운 픽셀의 값을 1024등분해서 그 레벨을 표시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만약에 흑백 사진이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각각의 픽셀을 8빛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그레이 스케일을 0에서 255 사이의 값으로 표현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엑스레이 이미지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엑스레이 이미지도 보통 이제 그레이 스케일로 나타나는 거니까 8빛으로 표현을 하면 조금 좀 해상도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엑스레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10빛으로 각각의 픽셀들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럼 1024개의 레벨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걸로도 충분하다. 충분하다는 게 엑스레이가 결국은 그 사진 안에 있는 어떤 병변을 눈으로 확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려면 최소한 10빛 정도는 써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이런 10빛이라는 그 숫자가 나오겠죠. 예를 들면 아까 봤던 그 샘플링된 이미지입니다. 뭐 샘플링을 되게 거칠게 했으니까 즉 그 픽셀의 숫자가 충분치 않아서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되는데 얘를 양자화를 하면 두 개를 왔다 갔다 할 테니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게 양자화된 결과. 이게 양자화 전, 양자화 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양자화할 때 쓰는 비트의 숫자를 너무 적게 쓴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양자화 후, 양자화 전, 양자화 후. 그러니까 컬러들이 이렇게 좀 되게 디스크리트 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각각의 픽셀이 가지고 있는 컬러 값들을 디지털화하면서 너무 적은 비트를 썼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좀 과장해서 그 결과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뭐 이게 일반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컬러 이미지를 표현을 할 때는 각각의 픽셀을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RGB 각각의 컬러를 8비트로 표현해서 한 픽셀당 24비트를 보통 할당해서 컬러 이미지들을 보통 보관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로 표현할 수 있는 컬러의 숫자가 256 곱하기 256 곱하기 256 조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1600만 이상의 컬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24빛 컬러 이미지가 아주 표준처럼 사용되는 컬러 이미지의 그 24빛이라는 게 각각의 픽셀을 24빛으로 각각의 픽셀이 갖는 컬러를 표현한다 이런 의미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레이스케일이니까 각각의 그레이스케일 값을 몇 비트를 쓰느냐 8빛, 5빛 뭐 이렇게 썼을 때 이렇게 표현한다. 4빛, 4빛을 썼을 때까지만 해도 여기서 여기까지 오면 좀 차이가 보이죠. 그레이스케일의 변화가 자연스럽지 않은 게 보입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올 때는 뭐 크게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 그러다가 이게 3빛으로 즉 그레이스케일 레벨을 8개로만 한정 짓게 되면 분명하게 이제 그 경계들이 막 나타나게 되죠.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두 레벨로 표현하게 되면 두 레벨이라는 게 한 픽셀을 한 비트로 표현한다는 거니까 블랙 혹은
white 둘 중에 하나로 표현한다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뭐 검정색 혹은 하얀색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이미지를 양자화했을 때 우리가 일어난 일들이고, 저렇게 하게 되면 이미지도 이제 디지털 이미지가 얻어지게 되는 거죠. 즉 우리가 그 스마트폰이나 그 밖의 IT 장비에서 촬영하는 모든 이미지들이 저런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 파일로 저장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 제가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미지에서 그런 그 직접 CMOS 센서의 출력들을 디지털화 직접 해서 바로 파일에 저장하게 되면 그 파일 사이즈가 이미 여전히 크죠.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저장해서는 안 되고, 따라서 이제 압축을 하는 방법을 써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잠깐 설명을 드릴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디지털 카메라나 아니면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찍게 되면 저장하는 파일 포맷이 뭐죠? JPG 파일 포맷으로 대부분 저장이 됩니다. JPEG 압축된 형식으로. 그래서 JPEG 압축 기술을 통해서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 사진을 압축해서 저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많은 사진이 우리 스마트폰 카메라 메모리에 저장이 되는 거잖아요. 보통 JPEG 압축을 하게 되면 압축률이 대략 한 20대 1 정도 됩니다. 사이즈를 20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게 JPEG 압축이기 때문에, 그리고 퀄리티가 별로 떨어졌다고 느낌이 없을 정도에서 그 정도의 압축률이니까 그걸 안 쓸 이유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가 그렇게 샘플링을 하고 그 다음에 퀀타이제이션을 하면 얘를 그냥 바로 저장해도 되지만, 아까 봤던 이미지나 특히 비디오 이런 경우에는 그 데이터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대로 저장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메모리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큰 메모리 장치를 달아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뭘 하냐면 그 다음에 코딩이라는 걸 합니다. 코딩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제 기본적인 코딩의 목적은 컴프레션입니다. 이미지 코딩 그러면 이미지 압축 이렇게 얘기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비디오 코딩 그러면 비디오 압축, 오디오 코딩 그러면 오디오 압축, 스피치 코딩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코딩을 하는 목적은 원래 신호를 이제 다른 뜻으로 이해하면 약간 암호화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코딩 그러면 이제 좀 더 근본적인 목표는 데이터를 압축하는 데 있습니다. 데이터를 이렇게 코딩하는 경우에 데이터를 압축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로스리스 코딩이고 두 번째가 로시 코딩이다. 그러니까 이제 얘를 그냥 코딩 대신에 컴프레션을 이어서 붙여보면 로스리스 컴프레션. 압축을 하되 로스리스다. 로스는 뭔가 손실이라는 의미잖아요. 로스리스 그러니까 무손실 압축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무손실 압축. 로시 코딩 그러면 뭔가를 잃어먹는다, 잊어먹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손실 압축, 손실 부호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로스리스란 데이터를 압축하되 아무런 정보도 중간에 손상되는 게 없도록 압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떻게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zip 파일을 만드는 거잖아요. zip 파일. 그러니까 여러 개 파일 모아서 zip 파일 만들면 압축되잖아요. 그게 이제 그냥 모아질 뿐만 아니라 파일 사이즈가 상당 부분 줄어듭니다. 근데 걔를 가지고 원래 파일을 그냥 익스트랙트를 하면 정확하게 똑같은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아무것도 중간에 손상되는 게 없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압축하는 방식을 로스리스 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손실 압축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대표적인 것들은 뭐 run length 코딩, 허프만 코딩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zip 파일을 만드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PDF 파일을 만들 때도 이제 우리가 PDF를 그냥 편집기를 써서 만들기도 하지만 파워포인트나
아니면 아래아 한글로 편집된 거를 PDF로 변환하잖아요. 그러면 아래아 한글로 편집할 때 거기 그림도 들어가고 뭐 그래픽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정보들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걔를 PDF로 변환하게 되면 PDF가 기본적으로 뭘 하냐면 그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 이런 컨텐츠들을 지가 압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파일을 최종적인 파일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집과 같은 이런 통계적인 형태의 압축 방식을 쓰는 것을 로스리스 코딩이라고 하고 로시 코딩은 반면 뭐냐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JPG 파일, 그 다음에 MPG 파일 이런 것들은 다 압축되어 있는 로시 코딩으로 압축되어 있는 파일들을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JPEG 파일로 압축한 다음에 다시 복원하면 원본과 정확하게 같지 않다라는 거죠. 둘 간의 이렇게 차이를 구해보면 차이가 상당합니다. 그런데도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차이를 잘 느끼지 못한다. 그게 바로 이제 JPEG이나 MPEG이 가지고 있는 압축 방식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게 압축을 한 다음에 다시 복원했더니 뭔가 퀄리티 확 떨어졌다 그러면 그건 이제 전혀 쓸모가 없는 그런 압축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JPEG, MPEG 이 압축 그 퀄리티가 전혀 손상되지 않도록 압축하는 방식. 그렇지만 분명히 없어진 거는 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로시 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로시 코딩은 대체로 이 압축률과 그리고 데이터의 품질 얘네들 서로 트레이드업 할 수 있는 그런 팩터들을 보통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압축률을 높이면 퀄리티가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압축률을 낮추면 퀄리티는 더 좋아지게 될 겁니다. 그거를 이게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는 팩터들을 이런 로시 코딩 방식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뭐 마지막 단계에 온 것 같은데요. 얘는 음성에 관련된 건데 음성도 로시 코딩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뭐 앞에 하고 조금 약간 이제 좀 약간 주제가 좀 이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얘를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사람이 이 인체 기관에서 어떻게 말소리를 만들어내느냐. 그러면 만약에 그 원리를 알면 그 원리를 우리가 기계적으로 모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만들어낸 그림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사람이 말을 할 때 사람은 폐에 가득 공기를 먼저 채운다. 그 다음에 그 공기가 내 흉곽과 갈비뼈에 의해서 밖으로 배출되면서 제일 먼저 내 목젖, 보컬 폴드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이 목젖이 떨리거나 떨리지 않거나 그렇게 해서 소리의 그 소스가 선택되게 되는 거고 그다음 최종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바람이 내 구강, 비강, 그다음 내 혀의 모양, 그다음에 내 입술의 모양 이런 거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공기의 진동으로 만들어진 게 우리가 듣는 음성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오른쪽과 같은 이런 그림을 그린 겁니다. 폐에 들어있는 공기, 이게 피스톤. 이게 보컬 폴드라고 하는 유성음, 무성음, 내 목젖이 떨리느냐 안 떨리느냐를 결정하는 장치. 그 다음에 여기 후두부에 있는 캐비티, 그 다음에 이게 구강, 그 다음에 비강. 이렇게 단순화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간 이런 기계적인 장치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소리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애초에 했었고요. 실제로 이제 이런 모양의 뭐 기구들을 만들어서 1900년도 초에 세계 박람회 같은 데서 실제로 전시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디지털 시스템으로 구조입니다. 결국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소리는 유성음이라고 하면 우리의 목에 있는 이 목젖이 떨려서 소리가 나는 게 유성음이고 무성음이라 하면
이게 떨리지 않고 소리가 완전히 터뷸런스, 그러니까 공기의 흐름만으로 소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거는 무성음이죠. 목젖이 안 떨리죠. 근데 이거는 목젖이 떨려서 만들어진 소리죠. 그래서 음성의 소스는 유성음이거나 무성음 둘 중에 하나고 V는 voiced sound에서 V입니다. UV는 unvoiced sound에서 UV고 그 다음에 그 소스가 이 여러 가지 기관들이 연결되어 있는 이 보컬 트랙,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이 트랙을 모델링하는 하나의 디지털 필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 소리를 이 필터로 쉐이핑해서 만들어내면 우리가 인체에서 만들어내는 것 같은 그런 음성을 합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단순한 이런 디지털 모델을 만들게 된 거죠. 실제로 이런 모델을 가지고 음성 인식, 음성 합성 뭐 이런 데서 많이 활용해 왔습니다. 요즘도 일부 이런 모델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듣는 만들어내는 음성이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죠. 이렇게 간단한 메커니즘으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얘는 뭐 이걸 가지고 뭐 음성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퀄리티가 뭐 개런티가 전혀 안 되겠지만 그런 어쨌든 이런 메커니즘으로 간략화해서 모델링 할 수 있다라는 건 상당히 좀 효과적인 그런 모델링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 뒷부분은 그냥 생략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음성을 디지털화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사운드에 대해서 어디에 사용되느냐 이거를 이제 설명한 거고요. 제가 숙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기 있는 게 숙제입니다. 하나는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떤 문장인데 예를 들면 여기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문장을 하나 썼는데 얘를 그냥 디지털 그 PC로 녹음하십시오. 그 다음에 파형을 보고 기역이 어디고 아가 어느 부분이고 사할 때 숏과 아 부분이 어딘지 나름대로 이렇게 줄을 쳐서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을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참고로 힌트를 말씀드리면 그냥 눈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딱 잘라놓고 뭔가 그 부분을 이렇게 플레이를 해볼 수 있는 툴이 있어야 정확하게 이 부분이 아에 해당하는 부분이구나. 이 부분이 합할 때 비읍 이 부분이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냥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아무리 전문가라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사운드 레코딩 툴이 있으면 플레이하는 툴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제 어도비의 오디션이라고 하는 사운드 툴이 하나 있거든요. 걔는 아마 학교에서 이제 아이디를 신청하면 아마 쓸 수 있고 그리고 그 아마 트라이얼이 가능할 겁니다. 프리 트라이얼. 그러니까 적어도 한 달 정도는 무료로 사용하는 게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정도를 하는데 괜찮을 거예요. 어도비사의 오디션이라고 하는 툴입니다. 우리가 그냥 오디션 본다 할 때 그 오디션입니다. 얘가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걸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걔를 아마 얘는 감사합니다 갖고는 좀 비교가 안 될 텐데 임의의 mp3 파일을 그냥 로딩을 한 다음에 얘를 저장할 때 두 가지 형식으로 저장을 해보십시오. 얘는 압축 안 한 버전이거든요. 윈도우즈 PCM 파일. 그 다음에 mp3는 압축한 데이터를 한 15대 1 정도 압축한 버전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음원이 좀 그 고음질일수록 좋은 건데요. 두 개를 비교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장을 각각 한 다음에 소리를 한번 들어서 비교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뭔가 좀 손실이 있는 것 같은지. 근데 아마 쉽게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손실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파일 사이즈는 얘에 비해서 얘가 엄청 작은 파일 사이즈로 저장됐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음 주까지 과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시간 걸리거나 그렇게 어려운 과제는 아니어서 아마 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렇게 하고요.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숙제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이메일로나 한번 물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러너스의 질문사항 같은 걸 올리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홈워크 이렇게 수정된 이 파일은 제가 오늘 오전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옛날 파일을 다운받으신 분들은 아마 내용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오늘 올라와 있는 러너스에 있는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정확하게 똑같은 거를 확인하시게 될